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당정이 내년 청년 종합대책에만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학자금과 주거비 지원 등이 담겨 있는데요. 헬조선, 이생망 등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재도 또 앞으로도 살 길이 막막하다는 청년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사회연대포럼 정영건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정책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헬조선, 이생망 이런 표현이 말리 나올 정도로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요즘 청년들 어렵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당정이 그래서 청년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좀 패키지 형태로 내놨습니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세 지원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월세 20만 원씩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일단 최현수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지금 대책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면서 네. 청년 기본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청년 종합 대책을 특별 대책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청년들 당사자들도 사실은 정책조정위원회에 직접 참여도 하고 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은 전반적으로는 정책 내용들이 너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요. 전반적으로 아쉽다. 왜냐하면 아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네.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들이 그대로 포함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신규로 추가된 정책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최소한의 수준으로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수준을 늘리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청년 월세 지원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네. 지금 청년 1인 가구의 경우에 중위소득 60%, 내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117만 원 정도가 기준선이 되는데요. 월 소득이요? 네, 이 기준선 자체가 사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금 지원되는 주거급여의 기준선이 기준중위소득의 46%가 내년에 적용이 됩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 조금 대상을 넓히는 데 그칠 뿐이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위소득 60%가 아니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략 한 월 19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청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 정도까지는 대상자를 좀 대폭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있는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급여 수준 20만 원 그리고 또 이 급여를 월세 지원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급여 수준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급여가 사실은 4개 지역으로 구분이 돼서 급지별로 기준급여액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지금 이번에 청년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발표된 20만 원 수준은 그 수도권 이외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의 광역시라든지 특례시라든지 이런 지역에서의 그 1인 가구의 주거급여 기준 급여 수준이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미치고 있고요. 청년들 다수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1급지에 해당되는 서울은 주거급여 기준급여액이 한 35만 원 정도 되고 33만 원 정도 되고요. 33만 원이요. 수도권 지역의 인천이나 경기 지역은 2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과 비교해서도 사실은 월세 지원 20만 원이라는 것은 좀 너무 낮은 수준. 그리고 게다가 1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주거비 부담이라는 게 결국 전세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자가를 구입해가지고 그렇죠.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필수적인 주거비 지출 부담이 발생되는데 1년간만 한시적으로 이 2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좀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오히려 불만 내지는 그렇죠. 반감을 가지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나름대로는 이제 정부도 지원을 하겠다면서 이제 1년 동안 최대 1년 동안 월세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했고 혹시 이제 본인이 소득은 작지만 뭐 부모가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분들은 이제 제외를 해돼서 부모의 어떤 가구 소득도 제한을 해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새로 털커덕 떨어진 제도가 아니고요. 네네. 저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 있었어요. 2억까지 해서 1억까지 해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거가 이제 살짝 지금 틀어져 갔는데 최현 실장이 잘 설명을 해줬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모순이 되는 게 자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아까 중위소득 이제 100%까지 만약에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뭐 내년 시급 9,160원을 따지면 이 전체가 2,297만 원 뭐 이 정도 지금 연봉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연소득 2,200만 원 이하가 자격 대상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이걸 해석해 보면 어디 가서 알바나 하고 있어야 돼요. 좋은 양질의 집 구해서 뭐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고요. 그러면 알바하는 친구들이 어디 가서 월세 산다? 그것도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청년 대책들을 보면요. 일단 기준이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 이제 제가 어저께 저녁에 하여튼 큰 이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뭔가요? 이런 청년 대책 복지가요. 뒤집어 보니까 완전히 진짜로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 일단 뭐 어떻게든지 소득을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전제로 가는데 청년 실업 지금 25%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대책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은 일자리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좀 뭐 미흡한 아쉽다. 점이 많고 근데 청년 대책이 갑자기 네.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뭐 그렇죠. 툭 튀어나온 예산안 거를 내놓으면서 얘기하면서 또 나온 거죠. 보면은 언제부터 이게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그러니까 4월 7일하고 4월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코로나19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러면서 6월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전세 임대 5천 가구 추가 공급 얘기 나왔죠. 예. 7월 달에 이제 한국판 뉴딜 2.0, 1.0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네. 사회 안정망에 대한 부분을 휴먼 뉴딜이라고 그러면서 이걸 바꿔요.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무이자 월세 대출 방안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8월 26일 날 청년 특별 대책이 나오는 과정. 갑자기 왜 이렇게 청년 특별 정책들이 특히 현금성 지원이 강화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줄지어서 나오느냐. 그냥 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시한을 일단 1년으로 뒀다는 것 자체가 내년에 선거가 있다는 게 참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뭐 그거는 좀 차치해 두고 일단 내용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면 앞서 최 실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지금 뭐 최저임금 수준이 월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한 190만 원 정도 되는데 120만 원이 내년. 기준이라는 얘기는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청년 대책이라고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한 20조 정도 들겠다는데 예. 사실은 정부가 청년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청년들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공정과 정의를 통해서 제대로 준비되고 경쟁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사다리 사실은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요. OECD 기준으로 청년 고용률이 55% 정도 되는데 평균 우리는 40% 초반대에서 계속 늘지 않고 있어요.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치열해지고 청년 내의 갈등은 심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청년들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뭐 그전에는 초기에는 뭐 3포 세대 하다가 이제 M포 세대로 아예 모든 것을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는 고사하고 새로운 취준생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정도로 지금 청년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청년 대책을 좀 내놓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청년들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되는가. 제가 어저께 청년 몇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기존 내용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청년들 그런 어려우니까 한번 정부가 한번 좀 쏠게. 그래서 정부가 이제 뷔페를 하나 차렸어요. 네. 우리 식당에 와서 한번 제대로 네. 먹으라고. 근데 사실은 보면은 지금 이제 월세 20만 원 지급하는 것도 이제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위 60%만 그래서 117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은 한다는데 이미 이 정책을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월세 지원을 했는데 중위소득의 120%까지 주는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웬만한 청년들은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정부가 기껏 지금 뒤에 낸다는 것이 그 선찬타는 거죠.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4세 청년에 대해서 청년 기본소득이라 해서 1년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큰 뷔페를 차려서 와서 좀 먹을 거 있는 거 보니까 먹을 게 뷔페 없네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그렇네요. 청년이 15세에서 29세까지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800만 명이 좀 넘는데 그중에서 14만 명 정도만 이 식당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것도 대단히 제한적이야. 근데 그 옆에 서울시 식당은 가면은 이게 중위소득 120% 가니까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오고 경기도는 가니까는 모든 청년에 대해서 100만 원씩 주고 하고 있는데 정부가 고심해서 냈다는 정책이 실제로 새로운 제도도 아니고 네. 금액도 대단히 많지도 않고 그리고 폭도 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청년 전체 대비해서 한 뭐 20만 명 이하가 이 혜택을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돼 있는 이 구조로 가지고 청년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 청년들의 고민을 갖다가 같이 정부가 안고 있느냐? 봤을 때는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런 정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당의 음식들은 조금 더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네.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소득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러면은 청년들 중에 최저임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 못 받는 분들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라고 봤더니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네. 예, 무이자로 월세 대출을 해주는데 기존에 있었던 제도도 있었는데 월 소득 기준이 2천만 원, 연소득 기준 2천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5천만 원 이하로 올리면서 청년들에게도 이제 무이자 월세 대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빚는 내란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나중엔 또 갚아야 되는 네. 부담이 있을 텐데 네. 글쎄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 뭐 금융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예. 그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예. 대출한다든가 하는데 사실은 월세를 내야 할 돈을 정부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월세 지원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 제한적인 수준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네. 중위소득 60%부터 연소득 5천만 원까지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월세를 낼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무이자긴 하지만 예. 월세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하고 그게 결국에는 이후에 청년들에게 계속 부담으로 그렇죠. 남게 상환 되는 부담은 거거든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거비 부담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월세에 대한 대출이라는 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접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충분히 올려야 하고 그리고 또 기준선뿐만 아니라 지원 수준이라든지 지원 기간 이런 부분들을 좀 재검토해서 아무래도 다시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로는 청년들이 도대체가 이번 청년 특별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합니다. 네. 참, 어쨌든 청년들이 느꼈을 때 뭔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게 좀 실효성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좀 먹을 음식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예. 사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구매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올려놓은 게 누구냐는 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청년들은 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올렸냐라는 예, 얘기겠죠. 내가 그래갖고 뭐 올려놓고 월세 지원해주면 뭐냐 이거죠. 지금 가장 근본적인 저는 펀더멘털한 문제는 뭐냐면 임금 소득을 우리 세대는 임금 소득을 축적해 가면서 자산을 형성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대에서 와서 소득과 자산과의 고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집을 하나 뭐 하여튼 자산을 내가 형성하려면은
증여받거나 상속받거나 하는 유예기간은 없어요. 그것도 지금 대출은 다 끊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과 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이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100% 부동산 시장 왜곡됩니다. 네. 자, 월세 지급했어요. 좋아요. 그럼 뭐 나도 그럼 월세 하나 하겠네. 그럼 월세 수요가 늘어나요. 월세 수요 나오면 뭐 어떻게 돼요? 임대료는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불본도 뻔한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임금 소득을 축적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근간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진짜로 지금 청년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내라고 하니까 청년들은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연소득 5천만 원 월세에 대해서 대출한다. 이거는 이제 음식 중에서는 좀 나쁜 음식이죠. 지금 그냥 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IMF 이후에 신용카드 길거리에서 많이 발행해가지고 그렇죠.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 가까이 나왔어요. 카드 대란이 그때 났죠. 카드사들 이거 뭐 네. 그 길거리에서 무분별 발행했는데 전세 자금 대출하는 것은 전세를 대출 받으면 전세가 담보로 설정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만료가 되면 다시 은행에 대갚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월세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빚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 그렇죠. 빚을 뒤에 갚을 돈이 없으면은 청년들이 신용불량의 늪으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물론 뭐 지금 부동산이 뭐 청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매매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저는 추석을 지나서면서 전세값이 급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너무 많은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부담들이, 리스크가 커졌어요. 그런데 전세 살면은 어떻든 뭐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도 있고 리스크도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근데 전세 수요는 많고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결국 월세로 내려가고 이런 월세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고통은 집을 아예 살 수도 없고 네. 전세도 얻기도 힘들고 결국 월세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월세를 대출받아가지고 하라는 것은 저거는 진짜 뒤에 이걸 먹고 나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당장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지만은 저거는 먹고 나면 갚아야 되는데 월세는 다 소멸이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되돌려 받을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런 대책을 내놓으면 어떡하냐. 월세는 현금성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세는 예를 들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전세를 뭐 집을 공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세 대출을 해 가지고 이후에 청년들이 벌이가 나아지고 나면은 갚을 수 있도록 그리고 원금은 보존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그걸 해야 되는데 월세를 대출 받아 가지고 해주고 나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안 그래도 지금 청년들이 등록금도 다 대출 받아가 하고 있어 가지고 대출이 캐캐 싸져 가지고 미국 같은 데도 대학교 졸업하면 엄청난 이 지금 이 뭐 등록금 대출 등 해가지고 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청년 일자리도 없어서 사실은 갚을 길도 막막한데 월세마저 대출하는 이런 것은 정말 나쁜 음식이다. 먹고 나면 지금은 당장 먹을 수밖에 없지만 먹고 나면 배가 아파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음식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사실 뭐 당정이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라고 평가를 한다고 해도 지금 보면 뭐 특공제도까지도 만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을 위한 청약 특공제도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최근에 청약 시장을 봤을 때 뭐 만점자가 속출하는 시장 청약 상황에서 그리고 40대 이후에나 좀 청약 점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이 점수를 받아서 뭘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청약제도 자체를 개편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제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청약제도의 가점제 등을 개편하지 않으면 독립한 청년 가구는 당연히 그 청약을 받기 어려운, 분양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특공이라는 사실 최근에 이제 특공제도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문제가 많이 네, 돼서 노출이 되고 있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은 상태인데 또 이제 청년 대책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여러 가지 지원들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특공제도를 뭐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과연 청년 중에 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규모는 얼마나 제한적일지 그리고 또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체적인 그 주택 청약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와의 어떤 형평성 또는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뭐 네.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해 보면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공공 부문에서 어떤 주택을 뭐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공 제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건 좀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청약 가점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청년들이 부양가족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은 그러니까 만 30세부터 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청년들은 무주택 기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청약 통제한 기간을 뭐 최대 채운다 쳐도 청약 가점제 상에서는 점수가 높기는 상당히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저거 다 더하시면 84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84점이 떨어지는 청약도 많습니다. 지금. 네, 요즘에 그러니까 만점자도 탈락하는 문제죠. 상황이니까. 지금 최 시장께서 지금 잘 지적했는지 이렇게 해서 특공제도 늘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40, 50. 네. 예, 30, 우리는 40대. 왜 빼냐라고 얘기하겠죠. 우리는 뭐냐? 우리도 지금 열심히 해서 지금 뭐 집 사갖고 하려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 앞뒤가 안 맞고요. 이거 사실 제가 이 대책에 대한 진실성을 믿으려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 뭐 1년 차에 이거 나왔으면 박수 쳤을 거예요. 왜 지금 정권이 끝나가고 이것이 지금 2025년까지 지금 지속이 되는 것들을 지금 전제로 해서 가는데 아니 우리가 경험한 거 국민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4년 차, 5년 차에 나온 이 정책들이 제대로 살아남은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있냐 이거죠. 같은 여당에서 여당으로 가든가 야당에서 야당으로 가더라도 이것이 뭐 절대로 뭐 같이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이명박 때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거 많았죠. 뭐 부동산 연금계획 그다음에 뭐 한미 FTA 뭐 하는데 이것들이 추진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거는 과연 이게 진짜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지금 담보를 하고 가느냐 네. 거기에는 조금 뭐 진짜로 큰 의문점이 있고요. 지금 이 뭐 160조 이제 한국형 뉴딜에서 이게 지금 이 얹힌 거예요. 네. 근데 한국형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 부양하고 이거 다시 뭐 우리나라에 뭐 회복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 정책에 지금 청년 지원책 억지로 끼우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청년이 그렇게 중요하면 따로 해야지 왜 한국형 뉴딜 2.0 발표하는데 청년 그 중요하다는 청년을 왜 덜컥 얹혔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저는 뭐 이 의도가 있을 수 없다는 의도도 말씀이신가요? 있지만 네. 특히 이제 우리 뭐 공무원들께서도 진짜 영혼을 끌어와서 이거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뭐 제 눈에는 뭐 80% 이상이 과거에 있던 거 그대로 이름만 바꾸고 재탕 삼탕하는 것이다. 이게 뭐 사실 앞에서 해볼 때 실행률이 60% 정도 넘지 않은 정책도 여기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안 걸러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이제 정해져서 1대1 구도로 간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쏟아져 나올 게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이고 복지 정책이고 청년 그렇겠죠. 정책인데 예. 거기와의 또 상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청년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청년들한테 특별히 주면은 다른 세대가 또 영향을 받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받더라도 자 대체로 분양가가 얼마 정도 합니까? 8억에서 뭐 한 10억 이상 이렇게 네. 되는데 청년들이 특공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으면은 청년들이 돈이 있습니까?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야 돼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 다 중단됐어요. 대출 안 되죠. 청년은 또 크레딧이 낮아가지고 대출도 쉽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특공을 돼서 당첨이 되더라 하도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한테 돈 주는 그런 일부의 부잣집의 청년들만 대상으로 이게 되는 거죠. 뭐 금수저라고. 예. 하죠.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뭐 지금 뭐 월세 대출도 16만 명 정도밖에 청년 800만이 넘어가는 청년 중에서 겨우 뭐 아주 미미하게 주면서 진짜 이 부잣집에 부모한테 돈 빌릴 수 있거나 뭐 돈을 갖다 정해받을 수 있는 정도 되는 사람만 이게 들리더라도 갈 수 있는 이걸 갖다가 갑자기 청년 주택 대책으로 내놓습니까 이걸? 이거 줘도 대책이 없는 거죠. 당첨이 되더라도 대책이 없고 돈 낼 방안이 없습니다. 요새 자세 뭐 조사들 다 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 다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대책이냐 청년들한테 다른 세대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가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청년들이 살만한 거 역세권에 가까운 데도 정부가 공급을 갖다 어떤 방안이든 신속히 마련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청년들이 분양하는데 특별 공급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는 그럼 뭐해서 청년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는 겁니다. 이거는. 대책을 아이디어만으로 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현실성과 실행이 가능한지와 실효성을- 관련해서 네. 전혀 검토하지 않은 거죠. 아까 월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다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다 집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 월세 다음에 뭐 갚으면 되지 않나 했는데 청년들 사정을 전혀 모르는 거죠. 네, 거꾸로 네. 청년들 뭐 주택 파니까 야 청년들 조금 더 띄주자 그러면 하는데 분양돼도 낼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참 소득이 낮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과연 제대로 반영을 했을까에 대한 청년의 근본적인 자절을 의문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기 근본적인 노영. 의문이 좀 들고 있는데 노영욱 실장, 노영욱 장관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드는 대책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당정이 지금 청년들을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좀 모으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는 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장님 이건 또 뭔가요? 네, 그 사실은 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예. 이 부분은 정말 그 저소득층이 자산 형성을 좀 해서 쉽게 할수 있게? 어떻게 보면 예. 뭐 빈곤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제도와 같은 방식, 그러니까 본인이 저축을 하면 거기에 정부나 민간에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좀 그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형태의 제도인데요. 이제 이 제도가 사실은 청년들한테 본격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청년 내일 체험 공제입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청년 내일 체험 공제가 좀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청년 내일 체험 공제도 금년부터는 사실은 그 지원 수준이 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대상자도 한 10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요. 뭐 예전에는 한 3년 정도 적립해가지고 좀 더 많은 돈을 목돈으로 받을 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년짜리 형태로 또 축소가 되어 있어서 한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청년이 300만 원 2년 동안 모으면, 네, 모으면 정부랑 이제- 기업이 더 얹어줘서 네, 1,200을 모을 얹어서,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300만 원, 뭐 정부가 600만 원 네. 이렇게 해가지고 1,200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만들어주는. 1대3 매칭 방식으로 해서 1,200만 원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그 동안에 이제 저소득층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을 해왔던 예. 그 프로그램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좀 특화시켜서 지금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이 제도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기도라든지 서울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이런 그 매칭 방식의 그 적립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이제 정부가 뒤늦게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포함을 시킨 거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비율 보시면은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여야만 이 매칭 방식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조건이 있군요. 네, 역시.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저축할 의지가 아무리 높아도 월 10만 원까지만 저축을 하고 거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네. 1대1 또는 1대3으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저축을 하고 마지막에 수령하게 되는 부분이 최대 720만 원에서 1,44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3년 그러다 동안. 보니까 청년 내일 체험 공제랑 뭐 비슷하긴 한데 청년 내일 체험 공제는 이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그러한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이 청년 그 내일 저축 계좌라든지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는 본인 저축에 대해서 정부가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좀 더 말하자면 수익률을 좀 더 높게 해서 이제 한 뭐 1,000만 원에서 1,440만 원 정도 수준을 3년 뒤에 받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이 프로그램 말고 그 2,400만 원을 좀 넘어가고 연소득 5천만 원 아래쪽에 있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는 추가 이자, 그러니까 정부가 뭐 1대1이나 1대3으로 10만 원에 대해서 매칭해 주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이자를 시장의 얹어주는 이자율보다 거군요. 이자를 더 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5천만 원을 넘어가는 청년들은 청년 펀드라고 해가지고 세제 혜택 정도를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발표한 3대 맞춤형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핵심은 소득 수준별로 구분을 해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는
본인 저축에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얹어주거나 얹어주고 이자를 더 이제 얹어주거나 중간은 이자를 더 주고 네, 펀드로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소득 소득이 공제를 높은 만들 수 분들은 이제 공제 형태로 세제 혜택을 주는 이제 이렇게 구성은 했는데 실제로 이게 3년 동안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해서 형성되는 이 1,000만 원 내외의 예. 자산을 가지고 네. 과연 청년들이 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 자산 불평등 문제라든지 청년들이 자산과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득과 자산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또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청년들이 저축했을 때 매칭하는 규모라든지 예. 아니면 이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만 뭐 적어도 뭐 한 2, 3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 그 대선 국면에서 보시면은 그 청년 기초자산이라는 형태로 이제 공약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예. 뭐 청년이 됐을 때 목돈으로 뭐 1억을 만들어 주겠다, 뭐 2천만 원을 주겠다 이제 이런 형태로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중요한 부분은 청년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런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지원 장치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된 제도도 좀 더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규모, 기간 이런 것들을 좀 앞서 말씀드린 월세 지원과 마찬가지로 좀 더 확대해야만 이 자산 형성이라는 게 청년들한테 실제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숫자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네. 이 앞뒤를 생각 안 한 거냐가 이게 뭐 이 자리에서도 지금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시급 9,160원을 받으면 네. 연봉이 2,297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2,400만 원 밑에니까 이제 여기 대상이 대상이 돼요. 되겠네요. 근데 네. 월세 20만 원씩 지금 지급받는 게 그러면 12달을 받으면 240만 원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거기다 덜컥 얹으면은 2,297만 원에다가 240만 원 얹으면 2,4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죠. 2,500만 그러면 원이 넘네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3년 빠지나요? 동안 해야 되는데 사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도요 2년 이상 유지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소득이 바뀌고 내년에 시급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지금 앞뒤가 안 맞고 허술하게 지금 됐는지 받다가 죄송합니다. 뭐 대상자가 안될것 예, 같습니다.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있어갖고 2,400 넘어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탈락입니다. 야 이거는 청년들 가슴에다 못을 박아도 이건 대못을 치는 거예요. 전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이것이 뭐 청년 특별 대책 뭐 진짜로 집대성을 했다는 이 뭐 30초만 계산해도 이 허술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이 부분 이 청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좀 궁금한 게 최 시장님 이게 연소득 지금 기준이잖아요. 네, 네. 여기에 이전 소득도 들어가나요? 일단은 뭐 그 이전 소득도 만약에 근로소득은 아니지만 이제 소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 이전 소득이 지금 청년 대상으로 지원된 이전 소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네네. 그 부분이 아마 포함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 소득 기준을 넘어간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탈락이 이 되거나. 적립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네. 이런 건 아니고 아마 그 소득의 상한선을 또 별도로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처음에 되죠. 이 예. 통장을 개설하고 적립을 시작할 때는 뭐 2,400만 원 이하였는데 나중에 이제 좀 일자리가 괜찮은 곳으로 그럴 이동을 수도 하고 있고. 해서 소득이 또 일정 규모 올라갔을 때는 소득 상한을 별도로 두어서 뭐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기존의 이 유지를 그 할수 계좌를 있게 유지할 수 해준다든지. 있도록 한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로 그렇겠죠. 유지가 네. 운영이 뭐 될 겁니다. 중간에 소득이 바뀌거나 뭐 이런 이전 소득까지 네네네네네. 영향을 받아서 네네네. 조건이 안 맞는다고 갑자기 중간에 탈락하면 정말 청년들은 더 황망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을 테니까 네네. 지금 이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은 그런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발표가 돼야 되고요. 네네. 네, 앞서 그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부모 소득 재산 보겠다고 하는데 네. 독립한 청년 가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또 부모 소득 재산까지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형평성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독립한 청년이라면 나이 불문하고 청년의 일상적인 생활을 좀 인정을 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도 이제 그 부양부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이미 정부가 발표한 상태인데 네. 이 월세 지원을 지금 하면서 또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을 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양자 기준을 다시 끌어다가 적용하겠다라는 거라서 그런 그 몇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보완책들이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저축계좌가 사실 그 앞서 있었던 내일채용공제랑 좀 비슷한 측면이 네네, 있어서 앞서 맨 처음에 지적을 해주셨던 뭐 재탕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자리,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그것도 있었죠. 그 있었는데 뭐 저기 다시 이제 이름 바꿔가지고 했는데 이제 연 960만 원까지 네. 지원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중소기업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뭐 꽤 괜찮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건비 지원하는 부담을 방식으로 좀 덜어주겠다는 EITC 거잖아요. 방식인데 여전히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잘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자료 제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장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중소기업 쪽 5인 뭐 6인 이런 영세한 사업장에 자료를 엄청나게 내야 되니까 제로 낼 인력이 없다는 게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상자가 이제 뭐 임금 구조를 갖다 낮은 계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960만 원을 지원을 뭐 중소기업들은 받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이제 채용을 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나 있을 것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 지원이 끊기면 그 사람들은 또 자동으로 또 일자리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국가가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잘 뛰어놀 수 있게끔 자유롭게 그렇죠. 뛰어놀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그렇죠. 이렇게 돼야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걸 960만 지원하니까 좋기는 하죠. 그런데 저 960만 원 받으려고 일자리 만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이 필요한데 일을 만들다 보니까 국가가 지원해서 고맙기는 그렇죠. 한데 저거를 중소기업한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봤을 때 뭐 당장의 금액적으로는 조금이 되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저것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은 없는 거죠.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들, 대기업과 협의해서 매출액 이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과 관련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좀 토대를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인데 저거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한테는 조금은 도움 되겠지만 예.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책.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안 늘어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결국은 재정을 통해서 뭐 일자리 뭐 월 27만 원 받는 어르신들 일자리 막 100만 가지씩 만들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숫자 채우기 급한데 저거로는 힘들고 중소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는 거, 핵심의 토대를 만드는 거,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끊임없이 디테일한 걸 해야 되는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기껏 과거에 썼던 거 아니면 우리 재정에서 쌍식 좀 조금 꺼내가지고 그렇게 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기 힘든 거죠. 청년들이 처음 일자리 잡아가지고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일자리가 청년 대상이 2.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나머지들이 적네요. 다 어려운 일자리라는 거죠. 네. 앞서 말했듯이 내일 체험 그것도 2,400만 원 했는데 그것도 좀 불어도하게 한 3,600만 원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도로 2019년 중위임금이 234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정도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되게끔 해가지고 그 구자를 해야지 좀 할 수 있는 것이지. 아까 말한 대로 저 정도 수준에서 2,400만 원으로 하면은 최저임금 받고 잔업 특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업 수당 특권 수당 일 좀 더 해가지고 받으려면은 2,4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저 가입도 못하면 대상도 안 되는 이런 구조이거든. 그렇게 엄격하게 짜가지고 어떤 혜택이 있겠냐. 우리 청년들 갖다 식당에 불렀으면 음식을 묵게 해줘야지. 젓가락 딱 가다 보니까 젓가락 탁 쳐버려. 너는 대상이 아니야. 너는 젓가락 치워. 숟가락 치워.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뭐 해준다면서요. 서글프죠. 식당까지 와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숟가락 탁 쳐버리는 겁니다, 저게. 사실 지금 뭐 청년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겠다는 제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교육부가 네, 이제 국무총리 조제로 한 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반값 등록금 사실 표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등록금 네, 부담 네. 워낙 크고 요즘에 사실 뭐 대출 안 받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등록금 부담이 큰데 반값 해준다면 좋은데 이게 진짜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국가장학금이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지금 그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할 때 뭐 하위 80% 이런 식으로 네, 네.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에 이제 국가장학금이 원래는 그 소득 하위 8분위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도가 2017년도에 갑자기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미세하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그 소득 하위 8분위까지 지원하는 것처럼 아직도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그 하위 8분위까지 지원할 때는 긴급재난지원금 때처럼 하위 80% 그러니까 전체 뭐 대학 재학생 중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한 7, 80% 정도 되는 네. 그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받았고요. 있었다. 구간에 따라서 이제 분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위 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등록금의 아주 일부분만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청년 대책에서 사실은 그 8구간까지에 있는 구간 중에서 상위 구간에 대해서도 네. 등록금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또 이제 그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등록금 지원의 상한액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학기당 26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학기당 350만 원 수준과 연간 한 700만 원 수준까지 전액 지원받는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 이제 인상을 하는 게 네네.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의 하위 8분위까지 지원하던 방식이 아니라 계속 지금 논란이 되는 기준 중위 소득을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1구간부터 8구간까지 끊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네. 지난 몇 년 사이에 실질적으로 전체 대학 재학생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충분히 같이 고려가 됐어야 되고 다만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단가만 이렇게 좀 올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데 네네. 이 대상을 또 근본적으로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8구간과 그 9구간에 해당되는 기준 중위 소득 200%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 구간 전후에서 8구간이 되면은 연간 350만 원까지 지원받지만 9구간이 되면 그러니까 기준 중위 소득 200%를 조금만 넘어가면 또 아예 지원을 못 받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죠. 나왔던 경계에서의 경계선에서의 문제도 문제 이 예.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도 사실 반값이라고 해서 좀 좋은가 했는데 또 받는 분들이 많이 없다면 그건 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산 문제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사실 불과 몇 년 전으로 기억만 돌이켜봐도 저희가 왜 국가 예산이 400조 원을 넘었다면서 저희가 슈퍼 예산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 내년도 예산은 600조 원을 네.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빚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청년을 위한다면서 대책을 내놨는데 이 빚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빚이거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후세대에서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부담을 주면 안 되는데 예. 지금 이제 605조라는 그냥 어마무시한 내년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내년도 예산 지금 짜면은 뭐 굉장히 좋겠습니다만은 자, 내년도는 5월 1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뭐 나오는 대책들이 2025년까지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뭐 앞으로 뒤에 오는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슈퍼 예산을 짜는 게 맞느냐? 굉장히 이거 예민한 정무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네. 여기서는 이제는 사실 정권을 잘 마무리해야지 지금 일을 펼칠 때는 아닌 거를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이지 이렇게 그냥 툭 던져놓고 또 청년 대책이라는 게 갑자기 4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이 된 근원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등등의 이런 국민들의 의심 서린 눈초리를 불식시킬 수 있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간단한 계산 하나로도 이게 자격 미달이 될 수 있는 이런 그냥 엉성하게 자체가. 얽혀져 있는 예. 이 부분들도 좀 빠르게 진짜 하신다 그러면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 국가 예산 추이만 봐도 2017년에 400조 원을 넘어섰고 2017년 예산은 그 전해에 이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확실하게 예산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예. 거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는 들어서면서부터 큰 정부를 갖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상황이었는데다가 코로나로 작년에도 추경이 4번, 올해 벌써 2번 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불가피하게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걸 잘 아껴서 써야 되는데 기업에서 지원하는 부분보다 앞서 말한 대로 기업은 좀 잘 뛰어놀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부분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청년들한테 좀 제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써져야지 이후에 그 청년들이 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빚을 갚아 나갈 거 아닙니까? 식당에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먹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게 하는 그 청년 대책이란 그런 대책을 내놓고서는 정말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최 실장님도 총평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 일단 국가 부채라든지 그 정부의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고요. 네. 그런데 청년은 사실은 미래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이 그럼요. 되어야 되고 네. 실제로 청년들이 지금 희망이 없고 또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네.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앞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생색내기 형태로 그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좀 청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보다 나은 일자리, 보다 나은 소득과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네. 좀 충분히 지원을 하고 그게 향후에 우리 국가 전체의 뭐 재정이라든지 또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 입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이라는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건 일자리일 겁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거기서 또 다른 소비가 만들어지는 걸 청년들도 원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단기적인 대책 말고 그리고 선거를 의식한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말 중요한 대책이 나오기를 그리고 바뀌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정영권 대표, 최현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 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